한국은 사계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쾌적한 봄과 가을을 제외하고 여름과 겨울을 생각하면 사계절이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국에선 여름과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스포츠들을 동시에 즐길 수 있고 여름과 겨울만의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서 그 계절들의 매니아도 있을 정도라 사계절이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여기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계절의 장점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계절의 다양성은 사람들에게 지루하지 않은 삶을 주기 때문인지 사계절이 존재하는 국가의 지능 측정 수치가 계절이 일정한 나라에 비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라는 다양한 계절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인지 패션이나 뷰티 쪽에서 한국은 창의성과 실험 정신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며 빠르게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기도 하죠.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때문인지 상황 판단력이 빠르고 눈치가 좋은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도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건 한반도에 사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는데요. 한국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여름에는 40도, 겨울에는 마이너스 20도까지 오가는 극심한 일교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덕스러운 날씨도 적응해내면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온으로만 봤을 땐 생명체가 적응하기 힘든 환경일 순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환경이 강력한 생명력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동물들은 여러 환경에 노출되면서 다양한 자극을 받아서인지 다른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잘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강인한 생명력과는 달리 외모는 극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신체 말단이 둥그러지면서 굉장히 얼굴이 귀여워져 버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동물들은 대부분 올망졸망 귀여운 모습에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반면 1년 내내 따뜻하기만 한 계절을 가진 나라에서는 벌레나 동물들이 끝을 모르고 성장하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커져 동물들을 부르는 명칭은 같지만 평소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달라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유로 외국 동물과 한국 동물의 비교 사진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기도 하죠. 이렇게 한국에는 외유내강스러운 동물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속사정을 잘 모르고 귀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외로 수출되었지만 강인한 생명력으로 해외 생태계를 점령해버린 한국 동물들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다람쥐입니다. 다람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징그럽게 생각하는 쥐와는 친척 관계지만 땡그란 눈, 작고 앙증맞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이런 귀여움이 해외에도 먹혔는지 1962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다람쥐 수십만 마리가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포획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당시 다람쥐는 한 마리당 1달러를 받고 해외에 수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한국 다람쥐의 인기는 외국의 다람쥐와는 다른 생김새 덕분이었습니다. 외국의 다람쥐는 한국 다람쥐와는 달리 조금 거친 비주얼을 자랑하기 때문에 비교적 부드럽고 귀엽게 생긴 한국 다람쥐가 인기가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람쥐는 애초부터 독립성이 높아서 사람을 경계하기 때문에 애완용으로 키우기는 매우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로 키운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인지 이러한 특성을 잘 모르던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다람쥐가 물고 핥히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유럽에 수출되었던 다람쥐가 스스로 탈출을 하거나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야생에 방생되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버려진 반려동물들은 굶어 죽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처럼 외래종이 토종 생물들을 이겨버리고 그 생태계를 장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고 연약하다고만 느꼈던 한국 다람쥐가 뛰어난 전투력으로 유럽을 장악해 나간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다람쥐들은 도토리만 먹을 것 같은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아무거나 잘 먹는 잡식성 습성이 있는데요. 한국 다람쥐는 사마귀, 장수풍뎅이, 장수말벌, 사슴벌레 같은 벌레부터 개구리와 뱀까지도 잡아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설치류 중에서는 가장 민첩하고 영리한 한국 다람쥐들은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큰 쥐들이나 고양이들도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전투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다람쥐들은 같은 종끼리 뭉쳐다니는 습성이 있어 토종 다람쥐들을 쉽게 제압해 나갔다고 하는데요. 결국 토종 다람쥐들은 한국 다람쥐들에게 터전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람쥐의 귀여움에 가려져 있고 있었지만 다람쥐도 쥐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각종 질병과 해충을 옮길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다람쥐는 보렐리아 박테리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럽 사람들에게 라인병을 옮기고 말았고 결국 골칫거리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 생물학자 등이 2013년 과학저널 생물학적 침입에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은 유럽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다람쥐들을 보며 처음에는 다람쥐들이 원래부터 적응력이 뛰어난 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해보니 유럽에서 확산되는 다람쥐들은 모두 한반도에서 넘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움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한국 동물들의 강인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족제비입니다. 족제비는 작고 길쭉하고 굉장히 귀여운 외모를 띠고 있는데요. 이런 귀여움과는 달리 실제로는 성격이 매우 포악하다고 합니다. 특히 족제비의 작은 몸집만 보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덤볐다가 되려 호되게 당하는 동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일본인들도 한국 족제비에게 된통당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족제비가 일본에 처음 넘어가게 된 것은 바로 일제강점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군인들의 방한용품을 만들기 위해 족제비 털과 가죽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족제비의 꼬리털은 최고급 붓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한국 족제비는 일본인들에게 대거 포획당해 일본으로 넘어갔고 일본인들은 규슈 지역에서 조선 족제비 사육 농장을 운영하기까지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일부 족제비들이 탈출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환경에 노출이 되었으면 기가 죽을 만도 한데 우리의 족제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족제비는 일본에 서식하는 종보다 압도적으로 덩치가 컸다고 하는데요. 일본 족제비에 비해 최소 10cm 이상 신장이 컸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악한 성격을 토대로 일본의 생태계를 점령하며 일본 족제비들을 산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서일본 지역을 시작으로 오사카, 나고야를 거쳐 도쿄까지 서식지를 넓히며 빠르게 적응한 한국의 족제비.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의 족제비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데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봤을 때는 오히려 자업자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선조들의 못다 이룬 원수를 갚아주는 독립군을 보는 것 같다며 각시탈 족제비라고도 부르고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는 칠기입니다. 우리에게 칠근 굉장히 유명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칠근 간 질환이나 고혈압에 좋아 우리에게 칠근 굉장히 유명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칠기 해외로 수출되자 많은 나라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칠근 다년생 식물로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대부분의 줄기가 살아남을 정도로 무척이나 생명력이 강한 나무인데요. 염분 때문에 대부분의 식물이 말라 죽는다는 바닷가에서도 칠근 잘 자란다고 합니다. 1876년 당시에 미국에서는 칠기 없었는데 필라델피아 백년 기념관에서 관상용으로 전시한 것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칠기의 아름다움에 감탄해 정원에 가져다가 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칠근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른 식물으로 덩굴이 하루에 1마일 뻗친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칠근 수입된 지 50년 만에 미국 남부를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칠근 점점 북상하여 뉴저지 일대도 침범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지에 있던 토종나무들을 말려 죽이고 낡은 하수관에 구멍을 낼 정도로 강했던 칙 때문에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엄청난 생명력으로 농약을 뿌려도 살아남는 경우가 많아 아예 뿌리까지 죽이기 위해 농약 성분이 묻은 나무못을 줄기마다 박아야 하며 지금은 아예 칠글 중장비를 동원해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업종마저 생겼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낯선 환경에서도 기죽지 않고 적응해버린 한국의 동식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